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얼마 전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 기구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엔 혈압이 상승해서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체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환절기 뇌혈관 건강을 잘 지켜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뇌졸중의 위험 문자는 무엇인지, 또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이제 먼저 뇌혈관 질환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세요. 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 따르면 뇌졸중은 혈관성 원인에 의해 24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중풍이라고 불렸고 서양에서는 스트로크라 하듯이 벼락을 치듯 갑자기 증상이 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발작적인 허혈성 국소 뇌기능의 장애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 하며 뇌졸중과는 별개로 분류합니다. 네, 이렇게 벼락치듯 갑자기 온다고 하는 뇌졸중, 이게 혈관이 막히느냐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 뇌혈관 질환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즉 뇌경색이 있고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이 있습니다. 네, 뇌졸중도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원인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 치료도 달라질 수 있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 뇌혈전증, 뇌색전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전증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혈관 내에서 발생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 협착 및 폐색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뇌혈전증이 생길 수 있군요. 자, 그렇다면 뇌색전증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색전증은 근위부 혈관이나 심장에 의한 다양한 색전이 발생하여 두 개 내 혈관을 막게 되어 발생하는 뇌경색을 말합니다. 네. 특히 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색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이 원인에 따라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뇌출혈도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뇌실질 뇌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뇌실질 뇌출혈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대뇌기저핵, 시상, 피질화, 뇌교, 소뇌순으로 잘 발생하는 부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뇌졸중이 올 때는 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비가 온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는데 어떤 증상이 올 때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쪽 방향 얼굴, 팔, 다리에 멍멍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저림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에 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 못 삼키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한쪽 방향의 얼굴과 팔다리에 멍멍한 증상이 있거나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빠른 증상을 알아둔 만큼 대처가 빠른 만큼 증상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또 증상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편측의 시야가 안 보이거나 한쪽 눈만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둘로 보이는 즉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위가 뱅뱅 도는 것 같은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갑자기 벼락치듯이 두통이 오고 구토를 하며 의식자로 깨어나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건강했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환인 만큼 증상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도 높고요, 또 후유증도 큽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고요, 또 신속한 치료로 극복이 가능한 질환인 만큼 이렇게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CT, MRI, 뇌혈관 조영술 등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CT는 빠른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CT 영상은 뇌출혈에 대한 감별이 가능하므로 치료 방향이 다른 급성기 뇌경색과의 감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CT 영상에서 관찰되는 다른 뇌조직에 비해 다소 검은 부분이 뇌경색이 발생한 영역입니다. 또한 CT 혈관 조형 촬영을 함께 시행했을 경우에는 막힌 혈관이나 파열된 뇌 동맥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제 CT 검사의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RI는 급성기 뇌경색을 진단하는 데 가장 민감한 도구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흰 부분이 뇌경색에 해당합니다. 네. 즉 CT 영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증상 발생 수분 이내에 초급성 뇌경색 병변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작은 뇌경색 병변도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다발성 뇌경색의 경우 뇌경색의 발생 기전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을 함께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CT와 MRI 검사로 뇌혈관이 진단이 되면 조금 더 추가로 검사해야 된다는 게 있다고요. 네, CT와 MRI 검사상에서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뇌혈관의 이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뇌혈관이 어디가 어떻게 좁아지고 막혔는지 또 뇌혈관 중에서 파열된 뇌 동맥류나 혈관 기형이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여 향후 치료 방침이나 수술, 시술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치료적 시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뇌혈관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 바로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뇌혈관 조영술을 촬영한 모습이고 뇌혈관 조영술은 환자의 손목이나 사타구니의 동맥혈관을 통해서 특수 합성 수지로 만든 가늘고 긴 대롱의 끝을 각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에 조영제라고 하는 혈관 모양을 볼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하면서 실시간으로 혈관 모양을 X선으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네. 촬영에 필요한 검사 소요 시간은 3~40분 정도 걸리며 검사 후 당일 혹은 다음 날 검사 부위의 지혈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하실 수도 있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뇌경색은 치료에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이 치료 질환이기도 한데요. 생명이 위험한 만큼 이게 증상이 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설명 중 하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네. 뇌경색의 경우에는 정맥 내 혈전 융해수를 투여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통적으로는 3시간이었고
최근에는 4.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동맥내 혈전 용해술은 그보다 넓게 잡을 수 있어서 보통 6시간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뇌조직은 혈류 차단이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손상되어 가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마비 증상이 왔다가도 조금 괜찮아지는 듯하면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을 찾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일 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분 내의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심하지 마시고 갑자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119를 통해서 가까운 뇌혈관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한쪽 방향의 얼굴이나 팔에 저린 증상이 있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심한 두통이나 구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뇌졸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뇌졸중은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네. 막힌 혈관이 원인이 되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정맥내, 동맥내 혈전 용해술, 두개절개 감압술, 혈관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뇌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혈정 제거술, 개두술 및 동맥류가 있다면 클립 결찰술 또는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성 뇌경색일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곳에 가까운 뇌조직은 완전 손상이 오게 되고 원거리에 있는 원위부 뇌조직은 완전히 손상을 받지 않는데 급성 뇌경색의 치료 목적은 아직 완전히 손상받지 않은 곳을 혈류의 재개통을 통해 더 이상 손상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편에 있는 중뇌동맥이 폐쇄 소견을 보일 수 있고 혈전용의 치료를 위해서 이후에 재개통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상 발생 최소 3에서 6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 이외에도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이용하여 뇌혈관을 재개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급성 뇌경색은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혈전 용해술을 빨리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전 제거술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혈전 제거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고 스텐트 망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이나 치료 효과가 과거의 정맥내 혈전 용해술에 비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치료법이나 의료 시술이 그렇듯이 재개통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재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뇌혈관 우회술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뇌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주입하거나 스테트망을 이용한 혈전 제거술 등 치료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뇌출혈도 역시 그 원인과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나뉘는데요.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로 혈압 및 뇌압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라면 어떤 수술적 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뇌실질 뇌출혈의 경우에는 가느다란 대롱을 삽입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게 되고 출혈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개두술을 통해 혈종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파열된 동맥류를 CT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확인하고 클립 결찰술이나 터진 동맥류를 경부를 결찰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CT 영상입니다. 좌편에 보이는 것처럼 동맥류가 있어서 동맥류가 파열이 되게 되면 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편에 보이는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동맥류를 확인한 다음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뇌출혈의 치료 방법은 뇌출혈이 생긴 부위나 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선생님 있을까요? 네, 역시 준비된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일 색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가느다란 관을 동맥류에 위치시킨 다음 백금 합금으로 이루어진 코일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파열된 동맥류를 막아주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뇌혈관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뇌졸중의 치료와 또 예방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가 굉장히 너무 아프고요. 네. 정전기처럼 머릿속이 정전기처럼 찌리리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아프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뇌졸중 그런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심이 됐어요. 이렇게 찌릿찌릿 아프다니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셨는가요? 아니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고. 이전에 두통이 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네. 두통과 함께 오심이라든지 구토 증상 등이 동반되진 않으셨습니까? 예, 구토 증상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두통의 양상은 지금까지 비슷하신 거고요. 아니, 얼마 전에 정말 머릿속에서요, 정전기처럼 번쩍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네. 너무 놀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뇌졸중의 증상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벼락치는 듯한 두통이 지주막하 출혈의 네. 전형적인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일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이전과는 다른 두통인 경우는 네. 우리가 뇌 영상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서는 두통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경험하지 못하게 발생하셨다 하셨고, 네. 물론 지금까지 증상이 정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시는데, 네. 일단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도 궁금증 좋은 치료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꼭 네. 치료 감사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이제 환절기의 발생률이 가장 크게 증가가 하는데요. 사망 위험도 크고 또 후유증도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중 나이, 성별은 본인의 노력으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요소들입니다. 네. 뇌졸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위험도는 55세 이상에서 매 10년마다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대체적으로 남성에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우리 집 사람이 네. 각종의 뇌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시술로 받았는데 네네. 예, 이제 내일 모레 한 달이 됐는데 내일 모레 다음 주에 퇴원하지 싶은데 네. 그래 하고 나면은 또 후유증이 또 재발을 하는가 어찌 되는 그거 물어보려고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네, 시술을 받으셨다고 예, 하셨습니다. 시술로 받았습니다. 시술로. 네, 그 피가 터져버려 갖고 네, 그 피가 조금 나와 갖고 그걸 네. 묶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 코일로 뭐 좀 감았다 하더나. 네,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 다음에 또 뭐 터질 일이 있습니까? 예.
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응급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일 색전술이나 클립 예. 결찰술 등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 코일 색전술에 같은 경우는 이 코일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파열성 뇌동맥류인 경우는 6개월, 1년, 그 다음에 2년, 그 이후로는 매 2년마다 추적 관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 머리를 검사를 해봐야 네, 돼요. 그렇죠. 그 동맥류 자체가 다시 자라난다든지 아, 아니면 그러면 덜 막힌 곳이 있을 수 1년에 있습니다. 한 번씩 MRI를 찍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MRA를 확인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조영술을 해보실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머리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찍어봐야겠네. 그렇습니다. 예, 아버님. 아니, 그래서 나는 그걸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네. 네. 그 증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싶어갖고 또 네. 뭐 네, 그걸 아버님 꼭 주기적으로 궁금해갖고. 네, 검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그래갖고 뭐 네. 일로 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뭐 신경 쓰면 안 되고 이래서 어째 되는 건 모르겠다. 네. 네, 선생님 일단 주기적으로 혈압- 네, 검사를 받으면 괜찮겠죠? 네, 혈압을 관리를 혈압약을 잘 하셔야 되죠. 혈압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네. 예. 그다음에 주기적인 검진을 하셔서 예. 만약에 재발이 있으시다면 예. 다시 재출혈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아, 있겠습니다. 출혈이 되기 전에 네, 수술을 하는 게 그렇죠. 나서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재발로 되는구나. 네, 재발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네. 음, 아버님, 그래서 어머님 나-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이 돼가지고 네. 한번 물어보는 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출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통증이 다리, 네, 아버님, 저희 죄송한데 저희 TV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그래요? 네네. 내출에. 네, 아버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통증이, 네네. 우측 통증이 계속 진행이 많이 돼요. 네. 뇌출혈 이후에 우측편의 몸에 통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 네. 출혈 발생했을 당시부터도 통증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언제부터 출혈이 있으셨죠? 뇌출혈 발생하신 게 언제시냐고요? 한 3년 됐어요. 3년 되셨습니까? 통증이 생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때 내출 당했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네. 마비 정도는 있으신가요?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마비는 없는데 통증이 많이 와요. 통증이. 감각이 감각이. 네네, 알겠습니다. 뇌출혈의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출혈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로 발생하는 우리가 신경병성 통증이 지속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치료 방법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라든지 진통제나 신경통성 약들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조절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후에 우리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호전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지속되는 증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하지만 여보세요? 네네. 예,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수술밖에 없다 하는데 네. 수술 갖다가 하지 말아 하더라고.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시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후유증이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치료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적절한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경 쪽에 제가 치료를 받았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신경 쪽으로 좀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그 통증이 발생하는 어떤 부위에 따라서 시술을 통해서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법도 있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뇌경색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후유증에 의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적절한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처치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기는 힘들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네. 일반인 사나이인데 암백도만 하고 운동을 하다가 했을 때는 통증이 별로인데 쉬고 있을 때 네. 통증이 많이 와요. 네. 활동을 하실 때에는 괜찮다가. 예. 운동으로 했을 때는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데 네. 네. 집에 쉰다든지 그때는 이제 통증이 많이 그렇죠. 예. 신경병성 통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네. 가만히 쉬거나 밤에 잠을 주무시려고 누워 있을 때 조용한 상태에서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통증에 대한 감각들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으시죠. 결국 네네 아버님. 예,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이 통증에 대한 체를 갖다가 어떻게 한대요? 네 아버님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통증을 어떻게 네. 이겨내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예,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네. 뭐 지속적인 어떤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거는 중요하시고요.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신경과나 가까운 신경외과나 각 파트를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혈압은 안정이 돼 있는데 혈압약을 갖다가 계속 병원에서 뭐라 하더라고. 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예. 네. 혈압약이 드시면서 혈압이 조절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재발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3, 4일 한 5일 정도 혈압약을 안 먹어도 네. 네. 혈압이 정화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3, 4일 안 드신다고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계속 끊고 지내시다 보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될 때 또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네, 아버님 꼭 혈압약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지금 통증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한 재활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보일 수도 있으십니다. 네. 재활 치료하는 거는 정부에서 내놓은 보험 이쪽에서 내놓은 게 정해져가 있는데 어떤 재활 치료하다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정해져가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아버님 그쪽 부분은 맞잖아요. 참 도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네네.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간에 네. 치료를 하는 거는 어차피 그 사람이 병을 나서 나가야 치료지. 네. 안 낫고 기가 막갖고 그냥 치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요, 아버님. 저희가 정부에서 내놓은 게 네. 그냥 기가 막히면 나가라 하는데 치료가 어떻게 치료가? 네. 어떻게 치료돼요, 어떻게? 네, 아버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요. 전화를 좀 끊고 아니, 전화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상담은 방송이 끝난 후에 좀 전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
몇 년 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머리 아픈 약을 신경과에서 타 먹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가 머리 MRI 그 사진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조그만한 점이 두 개가 있는 기라 머리에. 네. 그래 머리에 조그만한 점이 두 개 있는데 그 점을 갖다가 있는데 약을 먹으라 해요. 아침 저녁으로. 네. 그래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라 해가지고 내 아침 저녁으로 약을 한 3개월 정도 먹었는데 그 다른 약이면 또 위장이 안 좋다 보니 위장 약도 먹고 있고 또 네. 머리 아픈데 약도 먹고 네. 있고 이런 약을 먹고 또 그 아침 저녁으로 뇌에 대한 약도 먹고 이러니까 내가 몸에 부작용이 생기는 기라 얘. 그래서 네. 그 CT 찍은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판독을 해보더만은 네. 그 약을 안 먹어도 된다 하는 기라. 아. 그 병원에서 네네. 서울에서 그래 약을 안 먹어도 된다 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뇌졸중에 대한 이런 치료와 예방이 나오네 얘. 네네. 그래서 그거 좀 의심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예, 어머니. MRI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 점이 2개 보였다는 얘기는 예.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에서 꼭 지나간 흔적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마 점 2개가 보였다는 얘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 두통하고는 별개의 문제십니다.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 거고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으세요. 아.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뚜렷하게 두통이 계속 지속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으신 상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그런 건 약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복용하시면서 주기적인 초적 검사가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인자들이 전혀 없으시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경우는 계속적인 약을 복용하시는 것들이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그거로 보이니까 그 약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네. 약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약을 그래 고지혈증이 있어요 제가 예. 네. 그래 고지혈증 약만 먹으면 된다고 네, 그 그렇죠. 약을 지마라 하더라고요. 예. 그 지방에서 주는 약은 네. 그래 안 먹어도 된다고. 그때 네. 내가 약을 먹을까 안 먹을까 싶어서 내가 네. 서울 갔거든요. 네. 그래 네. 그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이래 하대에. 네, 그러시죠. 그럼 안 먹고 있어요. 네, 그 약이 이제 대표적으로 위장 장애를 조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큰 효과는 없으시고 어머니가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신다면 네. 특별히 꼭 반드시 복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고혈압은 뇌졸중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 및 뇌출혈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잘 발생하게 되고 네. 혈관이 점점 좁아져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하고 혈관이 탄력을 잃고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됩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는 고혈압이 없는 환자보다 많게는 4배까지 더 잘 발생합니다. 또 이렇게 고혈압 외에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네, 당뇨병도 뇌졸중의 위험도를 1.8배에서 2.5배 증가시킵니다. 네. 당뇨병은 동맥경화를 잘 유발하며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등을 잘 동반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성인 중 절반은 고혈압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뇌졸중뿐만 아니라 신장병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제 장병증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2.5배가 있고 또 합병증이 있는 만큼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심장 질환도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심장 질환은 특히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20% 정도가 심장병에 의해 발생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많게는 17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서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네. 심장 안으로 들어온 피가 모두 심장 밖으로 뿜어내지 못하고 심장 안에서 고이게 되면 피떡이 잘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심장에서 나와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로 가서 갑자기 뇌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를 바로 심장타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색전성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입니다. 그 위에도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인공심장판막 이식술과 같은 경우에 피떡이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색전을 방지하는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예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진료 및 약물 치료로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또 고지혈증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고지혈증, 즉 이상지지혈증도 뇌경색의 위험도가 정도에 비례하여 약 1.8배에서 2.6배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고지혈증 치료제 중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혈전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을 보호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용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20~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요즘에는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이상지지혈증은 음식물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튀김류보다는 조림, 우이, 찜 등의 조리 방법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고혈압과 당뇨, 또 고지혈증과 심장 질환,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만큼 또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흡연, 또 음주도 잘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또 비만도요, 이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만하시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앞에서 설명한 위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뇌당능 장애, 또 당뇨병, 고혈압,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복부 비만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결국 복부 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대사증후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비만은 아니더라도 복부 비만을 가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1차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의 증진에서 시작됩니다. 네. 물론 생활습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뇌졸중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뇌질환, 뇌졸중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시다간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119를 통해 가까운 뇌혈관 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십시오. 119는 어떤 병원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본인이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
주기적인 검진과 가까운 뇌혈관 센터를 내원하셔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시어 건강하게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보건소나 병원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한창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7% 정도가 접종을 마쳤다고 하지만 7세에서 12세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절반 정도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독감 유행이 걱정인데요. 독감 예방 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